전기 동일시. 투사적 동일시에서 내적 이미지, 대상이 갖는 중요성. 클라인은 투사적 동일시에서 투사하는 주체에 의해 무언가가 대상 안으로 향한다고 말했으나 그로슈타인은 프로이트, 클라인, 비온 중 누구도 외부 대상 안으로 어떤 것을 투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개인에 대한 우리 자신의 이미지, 즉 내적 대상으로서의 환상, 표상, 구성물 안으로 투사할 수 있을 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그로투슈타인의 얘기일 가능성이 있죠. 자기는 굳건하게 믿건데 우리 투사는 실제 대상한테 투사할 수가 없다. 초심리학적으로는. 그래서 내적 이미지에 대해서 투사할 수밖에 없다. 이런 자기 나름대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견해를 다 그쪽으로 껴 맞추고 있는 아티피셜한 해석적으로 느껴져요. 인위적으로 자기 나름대로 다른 사람들의 견해를 해석하고 있는 부분은 없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어쩌면 멜라니 클라인이 투사의 동일시가 그냥 환상만으로만 이루어진다고 봤을 것인가 하는 것도 우리가 잘 봐야 되겠죠. 멜라니 클라인도 이 어떤 내적 이미지가 아니라 실제 외부 대상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봤다고 한다면 거기서는 상호 주관적이라는 이런 개념을 쓰지는 않았지만 인터퍼스널한 관계까지를 포함한 그 대상 관계하고 환상이라는 것이 항상 아까 얘기 들어 어떤 기제라는 개념, 메커니즘이라는 개념 이외에 대상 관계에서는 클라인 학파들은 그게 환상이라는 것과 대상 관계가 다 포함시켜서 생각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대상 관계가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 이미 상호 관계적인 부분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여기서 그로슈타인은 클라인을 해석할 때 클라인은 순수하게 이 환상만을 봤다고 일단 보고 그리고 비오는 그걸 상호 주관적인 것까지 연장했다고 보고 이런 해석들을 기반으로 하고 있죠. 그리고 투사 자체도 심리 내적인 이미지에 대해서밖에 투사할 수 없다고 봤기 때문에 멜라니 클라인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라고 자기가 추론하고 있는데 실제 멜라니 클라인의 글이 그렇게 쓰여져 있는지는 별개로 우리가 검토해 볼 만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돼요. 비오는 실제적인 소통적 측면에 대해 일어나하면서 투사적 동일시가 대상 안에서 실제로 발생하는 것이라고는 결코 보지 않았다. 그는 단지 그 대상이 이 영향을 받았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전이 개념은 우리가 실제 대상들에 대한 주관적으로 수정된 내적 이미지들을 형성하며 후자를 전자와 혼동한다고 가정한다. 투사적 동일시에서 투사하는 주체는 그의 마음 안에서 다시 제시하기 위해 대상의 이미지를 창조한다. 조성적인 투사적 동일시에서 주체는 무의식적 환상 안에서 마술적으로 대상을 통제하기 위해 대상의 이미지를 조정한다. 방어적인 투사적 동일시를 사용하는 사람은 무의식적인 전용 환상 안에서 그가 자신의 특별히 고통스러운 측면을 더 이상 갖고 있지 않으며 내면의 또는 외부의 대상이 그것을 갖고 있다고 믿는다. 이것은 다음의 것들로 이루어져 있다. 첫 번째는 사랑 또는 증오, 충동들, 소자를 포함한 내적 대상들과 같은 좋은 또는 나쁜 정서들을 포함하는 그 자신의 조건은 나쁜 측면들. 두 번째는 가학증, 피학증, 증오, 공격성, 관음증, 노출증 등과 같은 관계 양식들. 세 번째, 유아의 욕구에 부응하도록 대상에게 부과되는 역할 가능성에 대한 전능적 기대들 또는 의무들. 그리고 그것에 수반되는 1차적 그리고 상고적 역할 기대들. 네 번째는 전능성. 다섯 번째, 대상이 초자연적인 생명력을 가질 수 있도록 대상에게 애니미즘을 부여하기. 그 외에도 대상의 이미지는 다른 소통을 부여받는다. 여섯 번째, 의도성. 기대, 전능감, 의도성, 애니미즘 그리고 인격화는 주체에 의한 대상의 내재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를 내보았다. 일곱 번째, 그리고 그 내재화는 전능적이고 결의에 찬 원시적 초자를 발생시킬 수 있다. 자신의 전능성과 의도성을 대상에게 옮겨놓음으로써 투사하는 주체는 황량한 공허와 빈곤 상태에 처하게 됩니다.
주체는 그때 요구적인 초자 또는 손상 입은 대상 자기를 동일한 또는 다른 외부 대상 안으로 재투사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폐소공포증의 출현, 폐소공포증, 불안의 출현으로 이끌 수 있다. 그때 외부 대상은 매우 요구적이고 그러면서도 이중 투사에 의해 평가되는 것으로 느껴지고 주체는 투사를 통해 형성된 대상에 의해 질식당하지 않기 위해 공간을 필요로 합니다. 투사적 동일시를 통해 그것 안으로 들어가 대상을 통제하려는 환상 속의 시도로 인해 주체는 대상 안에 갇히게 된다고 느낀다. 투사적 동일시는 인상적으로 적들과 박격들을 구별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 전자는 주체로부터 독립되어 있는데 반해 후자는 주체 안에서 발생하는 투사적 동일시를 구성한다. 그로스타인의 제안된 가정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상호 주관적 투사적 동일시는 무의식적, 전능적, 심리적 환상으로서의 클라인의 투사적 동일시 이론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뿐만 아니라 비혼의 견해와 관련해서 두 개의 다른 과정을 포함하고 있다. 그것들은 투사하는 주체편에서의 의식적 그리고 전의식적인 감각 운동 유도 또는 환기 또는 자격들인 신체, 말, 자세 또는 점화가 그 불붙이는 점화를 말합니다. 점화, 옆구리 찌르기와 그에 따른 주체의 경험을 투사받는 대상, 이미 그것과 공감할 수 있는 장치를 갖고 태어난 투사받는 대상 안에서의 자발적인 공감적 시뮬레이션이다. 두 번째, 투사하는 주체와 투사받는 대상은 독립된 자기 활성화 체계들을 구성한다. 따라서 이 대인관계적 과정은 심리 내적인 투사적 동일시의 무의식적 환상과는 달리 그것 자체의 고유한 초개인적 양태를 부각시키기 위해 투사적 전이 동일시로 바꿔 불러야 한다. 네, 여기에서 이제 자기가 용어를 새로 만든 이유를 얘기하고 있는데 트랜스퍼스널이라고 초개인적인 양태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투사적 전이동일시라고 트랜스퍼스널이라는 용어는 원래는 트랜스퍼스널 사이칼라지 이렇게 할 때는 어떤 우리가 이고 보통 클래시컬한 전통 이론에서 얘기하는 이고 사이칼라지를 벗어나서 이고보다 더 이고가 다른 것 스피리추얼리티나 이런 보통 우리가 통상적으로 다루는 어떤 보통 심리학을 넘어서서 영적인 부분까지 다루는 혹은 발달 심리학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휴먼 아까 제가 조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인간 발달 이론이 휴먼 포텐셜 무브먼트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내적 잠재성 발현이라는 이런 측면에서 매슬로우나 융이 다루었던 이런 것들 이런 이론들을 트랜스퍼스널 사이칼러지라고 부르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트랜스퍼스널이라는 용어가 여기에 적합한가 하는 것에서 제가 조금 의문을 갖고 여기서 이분이 많이 썼던 건 대인관계적 과정이라고 그 앞에 바로 썼어요. 인터퍼스널 프로세스라고 나와 있죠. 그 인터퍼스널이라는 용어에서 그 심리 내적 환상이 아니라 실제 투사하는 사람과 투사받는 사람 사이에 상호작용이 일어난다는 측면 때문에 이거 새로운 용어를 자기는 쓰고 싶다. 단순히 판타지 부분만이 아니고 상호작용 측면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새로운 용어를 만들었는데 그 만든 용어가 여기서 트랜스 아이덴티피케이션, 프로젝티브 트랜스 아이덴티피케이션이라는 용어를 썼죠. 근데 그 말을 번역한 말이 투사적 전이 동일시라는 말이 됐는데 이 번역하는 용어도 어렵고 프로젝티브 트랜스 아이덴티피케이션이라는 용어 자체도 쉽지 않은 일반인이 접근하기 어려운 용어가 됐는데 인터서브젝티브 프로젝티브 아이덴티피케이션이라는 용어를 줄여서 나름대로 쓴 게 이 말이 아닌가 싶어요. 그렇게 본다면 상호 관계적 투사적 동일시라는 말을 쓰고 싶었다. 저는 그렇게 유추를 해요. 그러다 보면 이것을 그 용어를 수용한다고 할 때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이게 관계적 투사적 동일시라는 개념이라는 보는 게 타당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자기의 심리 내적인 이미지하고 레프레젠테이션, 자기의 내적 대상이나 내적 표상에 대해서 판타시 속에서 자기의 어떤 셀프의 일부를 거기에 투사한다 하는 개념이 거기에 그치지 않고 실제 외부 대상하고 관계가 일어난다고 하는 측면에서 인터서브젝티브 하다고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인터퍼스널 하다고 얘기를 아니면 대상 관계적이라고 뭐라고 얘기를 하건 여기서 관계 중심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대상 관계 혹은 대인 관계 혹은 상호 주관성이 작용하는 프로젝티브 아이덴티피케이션이라는 측면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분이 이런 새로운 용어를 썼는데, 그런데 이 새로운 용어를 씀으로써 얼마나 기여를 했는지 하는 부분을 우리가 평가해야 될 부분이에요. 세 번째, 앞의 견해에 따른 당연한 결과는 우리는 결코 다른 개인에게 투사할 수 없고 다만 그 사람에 대한 우리의 이미지, 외적 대상 표상 안으로만 투사할 수 있다. 그리고 무의식적 환상 안에서 그 이미지를 마치 그것이 외부 대상인 양 조종하려고 시도한다. 이런 생각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만나는 대상들이 우리의 무의식으로부터 온 개인적인 전이들로 가득하다고 말하는 또 다른 방식이다. 따라서 투사적 동일시는 한편으로 투사하는 주체에 의해 형성된 내적 여기서 투사적 동일시는 또 여기서 또 헷갈려요. 투사적 동일시가 있고 투사적 전이 동일시가 있는 것처럼 막 써버려서 번역에서 또 혼란이 있어요. 여기서 투사적 동일시가 아니라 투사적 전이 동일시예요. 그러니까 용어를 하나 새로 만들어내면 그 기존에 쓰던 용어하고 막 뒤섞여서 우리가 번역하시는 분도 여기서 놓치고 있는 부분이에요. 여기서 투사적 전이동일시라고 쓰고 있어요. 따라서 투사적 전이동일시는 한편으로 투사하는 주체에 의해 형성된 내적 대상 이미지들과 다른 한편으로 주체 외부 대상에 의해 형성된 이미지들 사이에 유도적인 공병을 확립하는 것에 의해 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대상 이미지 안으로의 투사적 동일시는 투사하는 주체가 투사를 통해 변형된 대상 이미지를 내사하는 결과를 수반하며 일단 내사되고 나면 그것은 궁극적으로 주체와 초자와 자아 안에 자리를 잡게 된다. 만약 증오가 수사된다면 주체는 각각 증오에 찬 초자와 증오에 찬 자아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클라인 학파, 비온 학파의 관점에서 본 투사는 투사적 동일시로부터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이지만 미국 전직 분석학의 주류 견해에서는 그것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서로 다른 것으로 간주된다. 의사소통적인 상호주관적 투사적 전이동일시와 관련해서 우리는 정상적인 전문론적 의사소통과 긴급하고 빗나간 투사적 전이동일시를 구별해야 한다. 여기서 또 한번 개념을 우리가 클리어하게 할 수 있는지를 또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죠. 여기서 의사소통적인 상호주관적 투사적 전이동일시 괄호를 막 묶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자기가 설명하면서도 사람들이 잘 알아듣기 어려울 거라는 것 때문에 자기의 용어 투사적 전이동일시라고 쓰지 않고 투사적 전이를 괄호 속에 넣고 그 말을 의사소통적 상호주관적이라는 말로 설명해내고 있죠. 그래서 자기 용어를 자기 스스로 설명하기 위해서 쓰는 용어가 의사소통적 상호주관적이라고 하는 게 이분의 용어 자체를 그렇게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얘기. 투사적 전이동일시라는 말이 다른 게 아니고 의사소통적 투사적 동일시 혹은 상호주관적 투사적 동일시의 측면을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 나는 클라인학파의 견해에서 본 투사적 동일시가 또 하나의 기능을 갖고 있다고 보는데 그것은 자신의 후일을 찾고자 하는 본능적 충동이 귀한 본능이다. 유아는 정상적으로 처음부터 알파 기능과 알파 요소들을 가지고 엄마와 의사소통한다. 엄마와 유아 사이에 그리고 피분석자와 분석가 사이에 붕괴가 발생할 때에만 그들은 투사적 전이동일시의 사용에 매달리게 된다. 자, 지금 이제 여기에 또 한 번 더 반복이 됐는데 아까 제가 처음 여러분들 질문했던 것 유아가 가지고 있는 정상적인 알파 기능과 어머니의 알파 기능 사이에 의사소통하는 것 이것을 투사의 동일시라고 부를 것이냐 아니냐 여러분 결론은 어느 쪽이에요? 문제가 뭐였는지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시겠어요? 계속해서 우리가 헷갈렸던 게 투사의 동일시 혹은 투사의 전이동일시가 있는데 그로스타인의 독특한 견해가 뭐냐면은 비오는 유아는 알파 기능이 없다고 봤어요. 그래서 베타 요소를 어머니에게 투사함으로써 어머니는
그 베타 요소를 어머니가 가진 알파 펑션을 통해서 알파 요소로 바꿔낸다고 이렇게 이해를 했죠. 그래서 이 베타 요소를 투사한다는 얘기를 하고 투사하게 되는데, 이 베타 요소를 소화해내는 이 투사적 동시가 이때 일어나는데, 이걸 엄마만이 프로세스 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봤는데, 여기서 그로스타인이 비오나하고 다르게 아이도 알파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주장을 하게 됐다는 얘기예요. 아이도 원초적으로 알파 기능을 가지고 있어 일정 부분 이걸 프로세스 해내는데, 혹시 이때 이것이 막혀버려서 이런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안 될 때 일어나는 게 프로젝트 아이덴티피케이션이다. 그러니까 투사적 전이동 일시가 일어나는 것은 이때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안 됐을 때다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죠. 그렇다면 앞에 정상적인 알파 기능과 알파 기능이 만나서 정상적인 의사소통을 하는 것도 투사적 동일시라고 볼 것이냐 하는 게 질문이에요. 정상적 의사소통도 투사적 동일시라고 보느냐? 볼 수 있느냐? 예. 저는 잘 모르겠지만 유아도 알파 기능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라는 의견은 그 알파 기능의 데피니션이 어떤가에 따라서 그거는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근데 아까 교수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투사적 동일시하고 투사적 전이 동일시가 뭐가 틀린지 아직 잘 모르겠고.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질문에는 어떻게 답을 할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굉장히 우리를 힘들게 만들어낸 거죠. 교수님, 보통은 우리가 유아들은 기본적으로 불편한 감정을 소화할 수 없다라는 게 대상관계의 기본 전제잖아요. 바로 그게 비혼의 전제이기도 해요. 근데 그로투스탄이 자기의 독자적인 얘기를 하면서 그와 관련해서 새로운 용어를 만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굉장히 여기서 어려움이 생겼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자신의 감정을 소화시키는 것을 내재화하려면, 그러니까 엄마한테 투사를 했다가 그걸 다시 내사해야 되는 과정이 있는데, 그렇죠. 그것이 반복됨으로 해서 아이는 자아를 형성하고 뭔가 자신을 돌볼 수 있는 힘을 거기서 이제 내재화 되어서 뭔가 되는 건데, 그 이후에 뭔가 그렇게 그 과정 없이 태생적으로 갖고 있다 이렇게 나오니까 근원적으로 대상관계를 흔들어버리는 얘기인 것 같아서 혼란스러운데. 그래서 그러니까 굉장히 큰 혼란을 주고 있죠. 그래서 개념 데피니션 자체도 굉장히 흔들려서 우리가 이분이 정확하게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를 알기가 굉장히 힘들게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아까 처음에 두 측면을 융합해서 투사적 전이 동일시라는 개념을 만들었다고 했는데, 실제 설명에 가서는 이때 이걸 융합한 게 아니고 자기가 새로운 측면,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되는 경우를 하나 설명하고, 그렇게 되지 않을 때,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되지 않을 때 투사적 전이 동일시가 일어난다. 이렇게 해서 두 개를 합친 게 아닌, 처음 얘기했던 것하고 설명이 달라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굉장히 논리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따라가기 어려운 얘기가 지금 반복되고 있어서 여러분들도 아마 혼란스럽지 않은가 싶은데, 이게 나만의 혼란일 수도 있어서 여러분들은 어떤지 의견을 묻고 싶어요. 그 전이라는 말이 약간 트랜스라는 예. 느낌이 들어요, 저는. 그러니까 뭔가 아이가 자신 안에 있는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공격성이나 감정들을 안전하게 대상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거를 경험하고, 거기서 이제 안심이 되면 뭔가 그게 그렇게 이제 안심되고 엄마가 그거를 이렇게 안전하게 되돌려주고 뭐 이런 과정이 아닐까? 그러니까 트랜스라는 용어를 거기 썼는데, 원래 트랜스퍼런스라는 용어 자체는 두 가지로 써요. 원래 프로이드가 썼던 용어는 무의식의 의식화를 트랜스퍼런스라고 얘기를 해요. 네. 무의식 중에 있는 것이 그 자유현상을 하는 것은 이 트랜스퍼런스가 일어나도록 도와주는 거라. 무의식에 있는 것이 의식으로 드러나도록 하는 이런 개념으로 트랜스퍼런스를 쓸 수도 있고, 우리가 보통 쓰는 트랜스퍼런스는 아이가 다른 대상, 과거의 대상에게, 중요한 대상에 느꼈던 정서나 생각을 지금 있는 현재 대상에게 옮겨오는 이런 것을 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여기서 전이라고 하는 개념을
아이의 무의식 쪽에 있던 것들 이쪽에 투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걸 전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프로젝티브 아이덴티피케이션 속에는 이미 그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건데 이걸 투사적 동일시라는 개념에서 자기가 전이라고 그로트슈타인이 투사적 전이 동일시라고 함으로써 독특한 어떤 기여를 한 것이 무엇이냐 하는 점에서 저는 조금 의아스러워요. 이 용어를 어떤 면은 비온이 가지고 있었던 것들을 잘 설명해내는 건 좋은데 어떤 면에서 새로운 용어가 들어가면서 또 하나 아이가 알파 기능 유아들도 알파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개념이 들어가면서 그러면 아이와 엄마 간의 의사소통들이 어떤 양태로 일어나느냐 하는 것에서 비용과는 다른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게 됐다는 얘기죠. 그냥 저는 네. 먼저 말씀하세요. 네. 심플하게 투사적 동일시 하면은 이제 그 비혼식의 얘기로 보면 대상이 담아주었던 것처럼 아이도 자신도 자신 안의 위험한 감정들을 결국 담아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는 그렇죠. 이제 그게 어떠면은 어머니의 알파 펑션을 통해서 계속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정서나 생각으로 이제 자기 걸 가져갈 수 있게 되면서 나중에는 이런 알파 펑션 자체를 그러니까 자기 안에 컨테이너를 만들어낸다는 얘기죠. 근데 왠지 이 그루스타인은 그런 것을 그냥 이 투사적 전이 동일시라는 말에 그냥 압축해서 집어넣은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막 어거지스 것 같아. 근데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루베스토에는 그런 걸 의도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그 유아의 알파 기능이라는 것이 미니캅 같은 경우에도 놀이 행위를 보거나 아니면 저희도 아이들이 어릴 때 보면은 자기들이 이해하기 힘든 것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놀이나 아니면은 자기식으로 해서 해석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반드시 어른의 이해랑 같다고는 할 수 없는데 뭐 예를 들면 부모의 이혼이라든지 아니면 위험한 상황이라든지 뭐라는 경우를 자기식으로 해석하거나 아니면은 놀이 행위로 바꾸거나 나름대로의 담아내는 어떤 활동 같은 게 있어서 혹시나 그런 거를 지칭해서 알파 기능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지.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게 이제 이론을 하다 보면은 아이의 발달 과정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론적으로 하는 초기 발달 과정으로 간다고 한다면 아이가 처음부터 그런 해석할 능력을 일부라도 가지고 있었다고 보는 견해하고 그건 아이는 처음에는 그런 기능이 없다고 보는 견해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건 어느 게 맞다 틀리다고 보기보다는 어떤 철학적인 접근도 있을 수 있고 임상적인 체험에서 오는 것일 수도 있겠죠. 어떤 사람 같은 관찰이라도 관찰을 하지만 그걸 달리 또 해석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태아의 사진을 찍어놓고 어떤 분은 사진을 보면서 아이가 지금 즐거워서 웃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는데 다른 사람은 얘가 힘들어서 찡그리고 있다고 해석을 해요. 그래서 아이들의 행동을 보면서도 우리가 그 관찰만 가지고 알파 기능이 있다 없다 속단하기는 어렵겠죠. 그런데 이론적으로 어쩌면 임상적으로 유용한 이론인가 하는 측면에서 좀 볼 필요는 있겠죠. 어쩌면 비온의 견해는 굉장히 심플하게 우리가 좀 이해가 되는데 그로트슈타인의 견해를 섞다 보니까 이제 좀 여러 가지로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것하고 다른 보니까 이게 대상관계라는 거는 관계 속에서 뭔가 형성되어 간다라는 게 어떤 기본 전제라고 할 때 그루스타인의 그 타고났다 알파 기능을 갖고 있다 뭐 아기는 있을 것이다 이런 전제는 그냥 선언적이고 기질적이고 뭐 그런 것에 또 가까운 것 같아요 왠지. 그렇죠. 그것도 하나의 가정이죠. 네, 그러니까 만약에 엄마가 아무리 나빠도 뭐 잘 아이는 어쨌든 그거를 갖고 태어났으니까 그게 이제 그게 더하고의 차이일 뿐이다 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아이가 그렇죠. 나중에 후에 그러니까 엄마는 중요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거는 그 아이가 타고났기 때문에 개발이 될 거고 덜 될 거고 뭐 이렇게 차이를 내야 되나 뭐 이런 생각까지도 연결이 되거든요. 혼란스럽네요. 그래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 혼란을 겪는데 이 개념들이 이 다음에 우리가 좀 공부를 해나가면서 조금 더 재평가를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의 선입견일 수도 있으니까 이 사람의 얘기를 네. 우리가 충분히 더 알아들어 보면서 또 판단할 필요가 있겠죠. 그런데 그럴수단이 애쓰고 있는 용어예요. 자기 나름대로 특허를 내기 위해서 지금 추론을 했는데 우리가 특허를 내기가 좀 어려워졌어요. 오히려 통합을 방해하고 있어요. 그로스타일. 비혼의 투사적 동일시를 이해하는데 지금 굉장히 분열을 가져오게 하는 용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분열시키고 있는 느낌이 지금 자꾸 들어서 나도 저도 힘드네. 이 챕터를 읽으면서 묘하게 쓰는 센턴스들이 자꾸 분명하게 드러내는 게 아니라 분명해지지 않는 쪽으로 자꾸 가는 것 같아가지고 굉장히 불편하게 느껴졌어요. 굉장히 상세하게 설명한다고 하는데 이분이 설명하면 할수록 자꾸 더 혼선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 느낌. 이게 저만의 느낌일 수도 있겠죠. 우리 두 목사님 어떻게 느끼셨어요? 아니 그냥 저는 그냥 그가 어떻게 얘기하든가 말든가 그냥 제가 아는 내용을 좀 더 확실하게 정리해고 가겠습니다. 좋아요. 오늘 투사적 동일시에 실패한 아이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어떻게 보면은 자기 안에 그 나쁜 감정들이나 생각을 담아주는 대상이 부재하다는 건 정말 끔찍한 것 같아요. 아이 입장에서. 그렇죠. 특히 태어나서 생후 초기 아이들. 근데 이 부정적 감정을 처리하는 능력을 갖지 못하게 된다는 것과 이후 발달에서도 그런 경우에는 이제 불안도 많고 이게 이후에 이제 공황장애를 겪는 아이들이 많아지거든요, 성인들이. 그래서 또 거기다 자기에 대한 부정적 감정이 우선하게 된다던가 심할 경우에는 이제 극심한 자아의 분열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잖아요. 그래요. 예. 담아주는 자가 없다는 거. 그러니까 그게 바로 사이코시스를 일으키는 거란 얘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 이론이 굉장히 중요한데 와닿지 않았었는데 최근에 많이 와닿는 이유는 이제 50대의 그 이제 남성 환자인데 이분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자기가 어릴 때 엄마가 자기를 태어나서 이제 얼마 안 돼서 이제 한 달이나 두 달 됐는데 반일 나갈 때 그냥 눕혀놓고 나갔대요. 그리고 점심 때 와서는 젖주고 또 나가고 나중에는 아기가 울지도 않더래요. 근데 이 사람이 마치 과거를 다 기억하는 것처럼 서술하고 있죠. 아니요. 그거를 이제 저하고 상담하면서 엄마랑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됐는데 그때 엄마가 엄마의 지금 저한테 얘기를 해준 거야. 오케이. 어머니가. 내가 어떻게 애들을 길러내지 모르겠다. 근데 그 얘기가 자꾸 이렇게 이제 이 사람의 증상과 현재 증상과 공황장애와 이 사람의 현재 이런 여러 가지 그 표현하는 방식들에 대해서 투사적 동일시 투사할 대상이 없었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그 공격성이나 이런 거는 막 집단적으로 튀어나오고 막 이렇게 막 엉망진창인 거죠 대인관계에서.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아차싶고 그러니까 입을 꼭 봉하는 거예요. 대인관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대로 비혼의 얘기대로 한다면 엄마가 컨테이너 역할을 쭉 해주다 보면 아이는 엄마의 이 컨테이너에 의해서 계속 도움을 받다가 자기 안에 컨테이너를 만들게 된다는 얘기죠. 맞아요 교수님. 네. 결국 이게 이제 여기서도 동의시가 일어나는 거, 인트로젝션이 일어나는 거죠. 이게 내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 상담자와의 동의시가 일어나는 상담자의 어떤 좋은 기능, 좋은 기능을 가져가서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게 이게 부분적인 동의시라고 하는 거죠. partial identification. 그래서 아이들이 성장하는 과정은 그렇죠. 이 성장하는 과정은 결국은 동의시를 통해서 일어나는데 내적 그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잘 컨테인할 수 있는 대상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카피해갈 대상이 생겼다는 얘기예요.
그 원래 어머니는 이 네. 기능을 잘 가지지 못한 분이잖아.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거를 그냥 이론적으로 그냥 글을 읽고 그러니까 개념을 이해하고 교수님의 강의를 듣고 이해하는 것과 제가 이 임상을 하면서 이 내용이 저한테 경험적으로 체득되는 건 굉장히 다른 차원인 것 같아요. 다른 차원이죠. 네, 그래서 오히려 제가 이제 이거를 충분히 숙지를 하게 되니까 훨씬 편안하게 그 사람과 자연스러운 상호작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진 인사이트가 임상에서 실제로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되면 여러분들이 자유스러움이 생기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를 이렇게 정리해낸다는 게 제가 참 감사한 일이죠. 한편으로는 교수님의 힘입니다. 아이고, 네,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교수님이 저희들의 그런 다양한 수준을 갖고 있는 선생님 모두를 잘 컨테인해 주시니까 저희가 또 그렇게 내담자들을 만나면서 그것이 이렇게 충분히 가능해지는 것이 아닐까 크게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래요. 우리가 서로 컨테인하고 또 컨테인 되기도 하고 이제 이런 과정들이 상호 주관적으로 그렇죠. 일어나는 거죠. 그런 일들이 자연스럽게 여기서 일어나고 있었구나, 성장하고 있었구나, 뭐 그런 깨달음입니다. 근데 오늘은 내가 굉장히 이리테이션이 많고 불안하고 이 이론이 도대체 내 마음에 안 들기도 하고 짜증나고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지금 잘 컨테인 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컨테이너 기능을 아주 잘하고 있는데 컨테인 하시고 나서 지금 소감이 어떤지 좀 얘기를 좀 들어보죠. 저는 여기까지. 네. 저는 이제 이 발제를 준비하면서 읽어 나가는데 읽어 나가면서 막 그냥 혼란스러움이 그냥 그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와, 다들 그랬구나. 투사덕 동일시 거기까지 오케이가 되는데 투사덕 전동일 씨를 설명하면서 끌고 오는 이론들의 이야기들이 한편으로 보면은 이 사람이 제대로 보고 있는가 하는 생각까지 들 만큼 바로 그 지점이죠. 인위적으로 아티피셜하게 다른 사람의 이론을 왜곡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느낌이 들어버린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저거 다 빼고 그냥 제가 볼 때는 투사적 동일시든지 투사적 전동일시 간에 지금 비원의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담는 것과 담아주기라는 거죠. 그렇죠. 저는 이제 오히려 그게 더 상호주관적으로 이제 관계적으로 나갈 수 있는 이제 길을 모색해놓고 이해하기 쉽게 해놨는데 그걸 굳이 투사적 전동일시를 설명하기 위해서 막 이야기를 막 이렇게 뒤집고 꼬아놔야 되는가 싶은 생각이 들고 읽으면서도 듣는 사람들이 이걸 알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그런 스타일이 투사를 한 것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들한테. 그래요. 이분이 뭔가를 해보겠다고 온갖 노력을 하는데 그걸 내가 담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아,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못 담고 있고요. 그 사람이 담고 싶지 않은 걸 우리한테 던지는 것 같아요. 네, 그 한편으로 보면은 그 이제 융의 이야기에서 이제 그림자 얘기 나오잖아요. 예. 근데 그림자가 이제 결국은 이제 투사하는 대상을 보면서 자신의 그림자를 발견하고 그 그림자에게 투사를 한다 그러면은 결국은 자기가 자기에게 투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것도 여기서 말했던 자기 내적 대상, 내적 이미지. 예. 네, 결국은 자기 내적 대상에게 투사하는 거다 이런 이야기하고 연결되니까 어쨌든 그걸 보면은 자기가 좋은 자기든 나쁜 자기든 간에 또 대상이 좋은 대상이든 나쁜 대상이든 간에 그게 어떻게 조합돼 가지고 투사될지는 모르겠지만은 결국은 그 투사라는 자체가 일방적인 게 아니고 결국은 상호작용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투사받는 대상도 변형이 일어나고 투사하는 자도 변형이 일어나고 이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실제로 일어나는 현상들이에요. 근데 그것을 꼭 초심리학적으로 내적 대상에게 투사한다고 이론을 이게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실제 경험적인 것과 초심리학적인 것이 이분이 잘 설명해내면 잘 설명을 못 해내요. 결국은 이 판타시 이론이 비혼의 상호 주관적인 이론 속에 같이 포섭됐다. 그렇지만
비혼도 결코 상호주관적으로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다. 결국은 투사 자체는 판타시로 인트로사이킥하게 일어난 것이다. 그러니까 클라인의 어떤 초심략적인 결혼을 부분을 견제하면서 또 하나는 뭐냐면 원래 비혼은 처음에 인터퍼스널한 쪽에서 접근한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나중에 인트로사이킥한 것도 맞다. 이렇게 한 거지. 이 두 가지가. 처음에 인터퍼스널한 그 상호 주관적인 인터서브젝트한 부분에 더 중점이 있었던 이론인데 클라인도 어쩌면 판타시 이론을 가지고 있었지만 또 한쪽에서는 이 투사의 동시가 대상관계를 포함하고 있으니까 이미 대상관계 비혼이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는 상호 주관적인 측면도 이미 알고 있었던 사람일 가능성이 있는데 이걸 너무 클리어하게 클라인은 여기까지밖에 몰랐고 비혼은 그걸 이렇게 개발했다. 이제 이렇게 가버리는 게 너무 심플하게 이게 어쩌면 멜라니 클라인을 축소시켜버린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이 좀 들었어요. 우리 서목사님은 오늘 어떤 생각을 하셨어요? 예, 뭐 저도 지금 쭉 따라가다가 갑자기 어디 뭐 함정에 빠지는 기분이 들어가지고 적으면서 정리를 해봤지만 잘 이게 무슨 말인지 저도 지금 혼란을 겪는데 근데 한 가지 여기서 아까 우리 컨테이너 담는 것에 대해서 그 담아주는 대상을 상실해 버렸을 때 그래요. 그 스스로 이제 자기가 담는 대상이 돼버릴 경우에 한 가지 이제 제가 주변에 놓여 있는 상황과 질문이 하나 좀 떠오르는 게 뭐냐면 그렇다면 그 담아주는 대상이 꼭 그 투사하고 동일시하고 전이하는 대상이 꼭 어떤 상대가 사람이 아니더라도 그것이 어떤 환경이 될 수도 있고 자기만의 어떤 방이 될 수도 있는지 그걸 한번 제가 좀 생각해. 왜 그러냐면 어떤 분이 거의 그 자기가 있는 방 안에서 거의 나오지를 않거든요. 방 안에서 꼭 어린아이들이 어머니 꼭 보면 뭔가를 일을 할 때 그 자기만의 어떤 비밀 장소에 들어가서 문을 걸어 잠그고 그곳에서 뭔가를 일을 한다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어떤 전체적으로 행동하는 그런 패턴을 봤을 때 그가 그 방이 자기가 자기 것으로 동일시한다는 의미에 있을 때 내가 그 옆에서 지켜본 저의 어떤 느낌이 뭐냐면 방이라는 그 사물이 그 장소가 그 사람과 완전 하나가 되는 것 방이 곧 그 사람이고 그 사람이 방이 되는 이런 어떤 느낌을 제가 받을 때가 있거든요. 자체가 그 사람의 어떤 불안이라든지 그 사람이 경험하고 있는 어떤 그 마음속에 걸러지지 못하는 쓰레기라든지 그런 것들을 담아줄 수 있는 어떤 담고 걸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하는 건가 때로는 어떤 어머니의 역할을 하는 장소인가 어떤 이런 또 질문을 생긴 이게 또 어떤 투사적 동일시와의 어떤 모르겠습니다. 저도 지금 정리가 안 돼요. 그래요. 근데 문제는 그분이 그 방에 있어서 그 담기는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느냐가 어려움이죠. 네, 제가 봤을 때는 그 방 안에서 어떤 기초적인 숙식이나 모든 집은 있지만 집에서의 생활보다는 95%를 그 방 안에서 다 생활한다는 거예요. 묘한 상황이네요. 네. 그런 경우는 내적 대상의 문제를 생각해 주시고요. 그 예를 들면 어떤 외부 대상이 있는 경우에는 자기 내적 대상을 예를 들어 경험하는 것이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 방에서 자기 밀접한 관계에 내적 대상을 집중해서 방 자체보다는 방에서 경험하는 내적 대상 그런 생각입니다. 이 사람이 그냥 판타지 속에 살고 있다는 얘기죠, 결국은. 네. 그러니까 가족이 머무는 집은 있는데 그 집에서 가족과 아내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는 거의 제가 봤을 때는 한 10%? 나머지는 다 그 방 안에서 자기가 모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면에서는 침해적인 환경이라는 얘기잖아요. 가족들로부터 피신해 있는 곳이잖아요.
그 자체에서 어떤 만족이 있는가는 또 하나의 문제로 다른 관점에서 또 봐야 되겠지만 우선은 이분은 방 안에 철수하는 게 이 사람의 방어 기제죠. 일단 왜 가족들하고 있는 것, 이 대인관계 자체가 이 사람에게는 굉장히 치매적으로 느껴지고 자기를 지켜낼 수 없는 상황일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도망 와서 그 속에 있으면 일단은 남에게 침해는 받지 않는다는 게 그게 우선 확보가 되는 거고, 이 사람이 그 속에 계속 있다고 한다면 아까 강 목사님 말씀대로 자기의 어떤 내적 대상하고 판타지 속에서 나름대로 행복하게 지내려고 애를 쓰고 있을지도 모르죠. 그래서 보통 스키조이드한 사람들은 판타지 세계가 리얼리티보다 더 리얼리티라는 얘기예요. 맞아요. 그게 더 생생하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꿈이 리얼리티보다 더 리얼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밖에서도 아무 재미가 없어요? 자기 판타지 속에 들어갔을 때 이 사람은 생생해진다는 얘기예요. 그럼 일종의 이제 그 방이 그 사람의 어떤 피난처고 보호처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성 안으로 들어가서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모습이 정상적인 사람들한테 또 일시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거죠. 물리적으로 일어날 수 있죠. 이거를 뒤집어 쓴다든지. 그렇죠. 억지로 잡을 잡는다든지.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건 우리가 다 필요해요. 여러분들 급하면 방어를 해야 되니까. 근데 이게 문제는 계속적으로 그 상태에 머물러 있다고 게 병리적이죠. 그러니까 하루 예를 들면 그 10시간의 시간이 주어진다면 9시간 반은 여기 들어가 있는 거죠. 맞았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오늘 첫 시간 수고하셨어요. 우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네. 뵙죠. 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